경제사를 보면은 불행한 일은 반복해서 발생을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분명히 그 판이 움직이고 있고 분명히 위기는 올 것이라고 하면서 크고 아름다운 법안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많은 전문가들은 이 법이 통과된 후에 미국 정부의 부채 부담은 이제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된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트럼프의 정책을 요약 정리를 해보고 관세 정책이 사실상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보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50조 달러 빚더미 전망에 세계 최강국 미국이 흔들린다고 제목을 딴 뉴스입니다. 지난 6월 22일에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One Big Beautiful Big Act OBBBA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7월 3일에 하원까지 통과하면서 8월 4일에 트럼프의 서명만 남아있죠. 월가의 황제라고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이 경제사를 보면은 불행한 일은 반복해서 발생을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분명히 그 판이 움직이고 있고 6개월 후가 될지 6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위기는 올 것이라고 하면서 제이미 다이먼이 미국의 국가 부채가 심각하다면서 경고를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선트는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다이먼은 맨날 그런 예측을 해왔어요. 그 예측들 중에 맞았던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이죠. 크고 아름다운 법안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우연찮게도 우리나라 말로 붙여서 읽으면 오빠가 되네요. BBB 법안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때 시행이 됐던 감세안을 좀 더 확대를 하고 연장하고 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법이 통과된 후에 미국 정부의 부채 부담은 이제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된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정부 부채가 심각하다는 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정부 부채가 시한폭탄에 가깝다고 경고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최강국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 심각성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 심각성을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은 바로 소득으로 부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임계점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미국 정부가 빚을 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정 적자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즉 정부가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비용인 지출이 더 많아가지고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얽히고 설켜 있어서 그렇지 사실 본질은 단순한 법이죠. 한 달에 300만 원 벌어도 200만 원만 쓰고 100만 원씩 모으면은 10년 모으면은 1억 2천 벌 수 있습니다. 한 달에 2천만 원을 벌어도 빚 내고 대출 내고 그 대출이 공짜인 줄 알고 지금 당장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한 달에 2천만 원이 수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200만 원씩 써버리면은 10년이면 2억 4천이 적자입니다. 즉 버는 것보다 많이 쓰면 암만 많이 벌어도 거지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의회 예산처 CBO에 따르면은 2024년 회계 기준에 미국 정부의 수입은 4조 9,181억 달러인 반면에 지출은 6조 7,505억 달러였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1조 8,324억 달러가 컸던 것이죠. 원화로 환산하면은 약 2,550조 원 정도 하는 엄청난 돈입니다. 한 해 동안 적자가 이 정도였던 겁니다. 미국 재무부 자료를 보면은 미국 정부의 총 정부 부채는 2024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35조 4,600억 달러입니다. 한국 원화로 따지면은 약 4경 9천조 원에 달합니다. 빚의 규모도 규모지만 빚이 불어난 속도가 더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2014년에 미국의 정부 부채가 23조 6,300억 달러였던 점을 감안을 하면은 10년 만에 빚 부담은 약 한 50%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가지고 정부 부채는 이미 36조 달러를 넘어섰고요. 노인이 많아지는 인구의 고령화 등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 빚의 증가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미국의 부채를 보여주는 미국 부채 시계 사이트에는 이미 37조 달러가 넘어섰습니다. 이게 미국의 GDP로 따지면 약 98% 수준입니다. 미국의 천문학적인 규모로 커진 이 부채 때문에 한 해 부담한 이자 비용만 1조 1,300억 달러나 합니다. 이 돈을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은 1년에 부담한 이자 비용만 1,570조 원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이죠. 미국 국방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순수 이자 비용으로 지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의회 예산처 CBO는 현재 추세대로라면은 2031년에 미국의 공공부채가 40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채가 40조 달러가 된다면은 금리가 오르지 않는다는 조건에서도 5년 후면은 이자만 연간 1조 5천억 달러까지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트럼프 집권 2기 출범 후에 정부 효율부 도지는 이런 배경에서 탄생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한테 칼질을 하라고 칼을 쥐어줬죠. 머스크는 도지 활동을 통해서 2조 달러 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의 연방 지출은 크게 의무 지출, 재량 지출, 순이자 등입니다. 이 중에 의무 지출은 매년 자동 집행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미국에서 예산 지출에 관한 권한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데 의무 지출은 매해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 의무 지출은 사회보장이나 저소득층 같은 취약자들,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고령자들을 상대로 하는 건강의료 지원사업 같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이 대표적인 의무 지출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무조건 숨만 쉬어도 나가야 되는 돈인 것입니다. 2024년에 의무 지출에 쓰인 금액이 4조 596억 달러란 엄청난 돈이 들어갔습니다. 전체 지출 중에 약 60% 비중으로 가장 큰 비중입니다. 두 번째 미국의 연방 지출인 재량 지출은 의회가 매년 승인을 해야 하는 예산입니다. 여기에 국방 분야하고 비국방 분야가 있는데요. 비국방 분야에는 과학, 교육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순이자입니다. 미국이 채권 보유자한테 지급한 이자에다가 자산 보유 같은 걸로 벌어들인 수입을 빼가지고 계산한 값입니다. 그러면 각각 내용에 대한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의무지출, 재량지출, 순이자. 이 세 가지 중에서 구조조정을 한다면은 어떤 것부터 줄일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은 예산을 쏟아붓는 의무 지출은 대부분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기 손대면은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내년에 중간선거가 있는데 공화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량 지출인데 재량 지출에는 국방과 비국방이 있다고 했죠.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 예산을 내년 2026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로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래 되면은 남은 건 9천억 달러 규모인 비국방 분야입니다. 교육, 과학 같은 분야인 거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머스크가 이끌었던 도지의 지출 삭감 목표는 2조 달러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나 기간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비국방 분야를 전액 삭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택도 없는 금액입니다. 실제로 머스크가 임기 중에 130일 동안 줄인 예산은 겨우 1,50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지출을 줄이는 게 쉽지 않다는 거 다들 경험해봐서 아시죠? 빚의 부담을 줄이려면 정부 수입을 늘리면 사실 간단합니다. 바로 증세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금 올린다는데 좋아할 사람이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거겠죠. 특히 보수주의를 지향하는 미국의 공화당은 더더욱 어렵겠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또한 대선 기간 때 대대적인 감세를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고민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관세 폭탄 정책인 것입니다. 즉 자국민이 아닌 해외에다가 세액 부담을 높여가지고 정부 수입을 늘리겠다는 전략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백악관의 관계자들은 관세는 미국이 아닌 외국, 다른 나라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공할 확률이 아주 낮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2024년에 관세로 벌어들인 돈이 770억 달러입니다. 전체 세수 수입 약 5조 달러 대비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의 관세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세수를 늘리고 미국의 재정 적자를 메우겠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이게 되려면은 작년에 재정 적자가 1조 8,324억 달러니까 23배, 2,300% 이상의 관세를 때려야 합니다. 왜 미국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대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의 정부 세수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많은 세수가 개인소득세인데요. 우리나라 같으면 종합소득세 같은 게 아닐까 싶은데 2024년도 전체 세수 중에 이 개인소득세가 49.3%인데요. 이거를 관세를 올려서 미국인들의 소득세를 없애겠다고 하면은 무려 31.5배, 3,150%의 관세를 때려야 합니다. 물론 소득세나 다른 세금들이 전혀 안 거쳐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단순 계산을 해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을 제가 숫자로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지 다른 세금은 하나도 안 걷냐 하는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그만큼 실현 가능성이 낮은 무모한 계획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세는 사실상 해외에 부과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관세의 부담은 자국민, 미국 국민들의 몫이라는 얘기죠. 심플하게 관세 폭탄으로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를 건데 이걸 어떻게 단순하게 다른 나라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국가 부채를 줄이는 일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등장한 게 이번에 등장한 공화당의 예산 조정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을 반영한 이 안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총 1000페이지가 넘는 이 초대형 법안에는 세법 개정하고 예산 지출을 조정하는 내용이 주로 담겨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 법안이 미국의 재정 적자하고 정부 부채를 더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 언급을 했듯이 적자하고 부채를 줄이려면 지출을 줄이거나 세수를 늘리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OBBBA 법안에 담긴 지출 삭감의 규모는 예상보다 크지 않고 반면에 각종 감세 조치 때문에 정부 수익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CRFB라고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라고 있네요. 여기서 예측을 하는 것이 미국의 공공부채가 2033년, 2034년쯤 되면은 즉 지금부터 10년 뒤면은 부채가 50조 달러를 넘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BBB 법안 영향을 받으면은 부채가 그만큼 더 늘어난다는 말이죠. 사진에서 보면 현재 원래 예상치는 117%인데 오빠 법안을 반영을 하면은 125%를 예상을 합니다. 이래 되면은 미국 GDP 대비 약 125%의 수준이라는 게 부채가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였던 1946년 미국의 공공부채가 GDP 대비 106%였는데 그 사이즈를 넘어서게 되는 거죠. 전 세계가 치고받고 싸웠던 세계대전 때보다 부채 비율이 더 많아져도 괜찮을까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번에도 미국의 위기론이 과장된 주장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36조 달러를 넘어선 총부채가 어마어마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걸 근거로 미국의 경제 붕괴를 예단하는 것은 오바다란 말을 하는 것이죠. 특히 미국은 달러를 가진 기축통화국입니다. 외화 표시 채권에 의존을 하는 중남미의 국가들하고는 달리 미국은 외환 유동성 위기에 취약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모두 다 일리가 있겠죠. 근데 지금 많은 시장 참가자들하고 전문가들은 미국 부채가 매우 우려스럽다는 데에 무게를 두는 것 같기는 합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부채 규모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규모가 될 거라는 것 때문이죠. 특히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 때 봤듯이 미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가진 발권력을 이용을 해서 부채를 화폐화시키는 방식으로 문제를 덮으려고 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달러 가치가 무조건 하락하겠죠. 달러를 자산으로 보유한 사람들한테 엄청난 손실을 안겨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 미국 국채를 보유한 사람들 또한 엄청난 손실을 떠안아야 할 겁니다. 잠깐 3,000%로 빠지자면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말이 많이 나오고 대세가 된 게 왜 그런가요? 자, 일단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이라는 탈을 쓰고 있지만 그 자체가 미국 달러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국채를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1대1로 발행을 하고 지니어스 액트를 통해서 연준에서 감독도 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요. 연결고리를 한 개 더 만든 거죠. 그 자체가 미국 달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같은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우리가 말하는 암호화폐하고는 결이 다르단 말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전 세계 시장 규모가 2천억 달러, 약 290조 원을 넘었고 99%가 달러 연동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금융혁신을 명목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2조 달러 이상의 시장으로 키워가지고 달러 패권을 강화하고 국채 수요를 창출하려고 합니다. 지니어스 액트의 핵심은 100% 담보 원칙입니다. 그 담보 자산의 정체는 미국 국채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부자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외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상 탈세를 위한 것이죠. 전에 영상에서 잠시 설명을 하기도 했지만 정말 돈이 많은 부자들은 가장 관심사가 세금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는 것일 겁니다. 트럼프는 이걸 잘 캐치해가지고 전 세계 부자들에게 손쉽게 탈세를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준 것이고요.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너그 나라 안에서는 탈세를 하든 말든 난 나만 좋으면 돼, 그런 식인 거죠. 당연히 수요가 생기니까 미국은 USDC를 발행한 서클사에다가 미국 국채를 팔아먹을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미국 달러에 기생하는 화폐들은 당연히 원화도 그렇겠죠. 갈수록 통화 주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부, 한국은행은 지금 머리가 아플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미국 국채는 정말 안전한 것일까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2023년 3월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실리콘밸리 은행 SVB는 지금의 스테이블 코인과 동일하게 미국 국채를 담보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미국 중앙은행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렸고 그것 때문에 국채 금리가 치솟으면서 국채의 가격은 폭락을 했습니다. 쉽게 SVB가 보유한 국채의 장부 가치하고 시장 가치 사이에 거대한 가격의 갭이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이걸 알게 된 예금자들이 동요를 하기 시작을 했고 요새는 SNS가 빠르게 확산이 되니까 그 소문이 한순간에 퍼지고 전부 다들 예금 인출한다고 동시에 현금 인출을 하면서 뱅크런이 발생을 했죠. 이때 돈이 무슨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걸 보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SVB 사태 같은 게 한국에서 일어난다면은 뱅크런 속도가 100배는 빠를 거라고 했었죠. 아마도 이창용 총재도 이렇게 썰물이 빠지는 것 같은 것을 넘어가가지고 돈이 빠져나가는 걸 처음 봤을 겁니다. 상상 이상의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니까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빠르고 확산이 더 잘 되니까 저런 말을 한 거겠죠. 이때 SVB는 손실을 확정하고 눈물을 머금고 국채를 손해보고 팔아야 했습니다. 결국 480억 달러 규모의 은행이 이틀 만에 무너졌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스테이블 코인이 뉴스에 매일 나오고 한 게 아니라서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지 싶은데요. SVB 사태, 이때 당시에 스테이블 코인이 패깅이 잠시 깨지기도 했습니다. 패깅이란 말은 패그가 못이란 뜻인데 패깅이라고 하면 못 받기라는 의미겠죠. 즉 달러의 가치와 USDC의 가치가 같이 1대1로 못을 박은 것처럼 고정이 되게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깨지면 안 되는 게 깨졌던 거죠. 이때 패깅이 왜 깨졌냐면은 USDC를 발행한 서클이라는 회사가 SVB에 33억 달러를 예치를 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SVB은행에 뱅크런이 일어나니까 1달러 가치를 보장을 한다고 했던 USDC 가격이 단 하루 만에 13%나 추락을 했습니다. 그나마 미국 정부가 사람들 돈은 떼이지 않게 전액 보장을 해준다고 해서 급하게 불을 꺼가지고 USDC도 회복을 하긴 했지만 안정적이라고 하는 스테이블이라는 말이 얼마나 허상인지를 보여준 최근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미국 재무부가 예고를 한 것처럼 2조 달러 사이즈의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국채를 담보로 발행이 되었는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나 재정적자, 신용도 하락 때문에 SVB 사태의 유발을 일으킨 미국채 금리가 급등을 한다면은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거겠죠. 2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회사가 SVB처럼 국채를 눈물을 머금고 국채를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 보면은 나라에서 직접 안 만들고 밖에 있는 회사에 통해서 하는 것도 국가에서 나중에 잘라내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국채 금리가 오르고 국채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국채 시장은 패닉에 빠지고 국채 금리는 미친 듯이 오르게 되게 될 겁니다. 그래 되면은
국채 시장은 그냥 아사리판이 되고 스테이블 코인도 1달러를 보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거를 2023년 3월 우리는 SBB 사태를 통해서 목격을 했습니다. 지니어스 법이란 안전망이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어쩌면 이거 착각일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19세기에 성공한 듯이 보였지만 무자비한 발행으로 화폐가 퇴색되어가는 현 상황에서 이미 실패한 통화 시스템을 살리기 위해서 혹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혹은 연명하기 위해서 21세기에 디지털이라는 가면을 씌워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부활시킨 것, 그게 지니어스 액트의 본질인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간은 별 문제가 없고 코인 시장에 훈풍이 돌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든 탈인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000%로 잠시 빠진다는 게 조금 깊게 얘기를 해버렸네요. 다시 미국의 상황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하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이면서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케네스 로거프는 채무위기는 단순한 산술 문제로 귀결되지 않는다면서 시장 신뢰와 심리가 무너질 때 위기가 온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달러의 위치가 최근 자신의 예측 향후 5년에서 7년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교수가 이번에 발간한 책 제목이 우리의 달러, 당신들의 문제라는 제목인데, 이 책에서 달러가 1971년 닉슨 대통령이 달러의 금태환 제도를 일방적으로 폐지했던 이른바 닉슨 쇼크 이래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날 위험성을 앞으로 4년으로 빨리 올 것이라고 하고, 달러의 구조적인 위기는 트럼프의 잘못도 아니고 바이든의 잘못도 아닌 미국 국민의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금리는 더 오를 것이며 미국은 부채 관리에 실패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인터뷰 내용을 잠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 기축통화 지위는 존속 가능할까요? 로마의 멸망은 외부의 적 못지않게 내부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미국에는 몇 가지 심각한 약점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어려운 것은 부채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채무국으로 선진국 부채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사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 전체 회사채 부채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금리가 상승할 때 취약해집니다. 미국은 항상 제로금리,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라는 매우 낮은 금리에 도박을 걸었고, 이제 금리는 정상적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자 세계 최대 채무국으로서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를 원하기 때문에 이 문제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부채 수준에 시장은 호의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또 금리는 계속 오를 것입니다. 저는 미국이 더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부채를 통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미국 부채가 이렇게 커진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저는 트럼프를 탓하지 않습니다. 바이든을 탓하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 국민을 탓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공짜로 얻는데 익숙합니다. 우리는 엄청난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세계가 우리에게 돈을 주는데 익숙합니다. 저는 제 책에서 향후 5년에서 7년 내에 달러 위기 또는 인플레이션 위기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미국 대선 당일에 완성됐고 이후로 손도 못 댔습니다. 누가 이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달 동안 트럼프 정부를 지켜봤으니 앞으로 4년 안에 달러 위기가 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제 책 제목은 닉슨 쇼크에서 따온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모든 것을 트럼프 탓으로 돌리고 싶어 하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트럼프는 위기를 가속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을 뿐 위기를 초래한 이는 아닙니다. 자, 달러의 위기라고 합니다. 결국 인류의 역사 속에서 모든 제국들이 무너진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파산의 확장 때문이었습니다. 미국도 1971년 금본위제를 폐지한 이후에 모든 제국들이 그랬듯이 동일한 길을 가고 있을 뿐입니다. 소비는 줄이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할 곳은 점점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풍요가 줄어드는 걸 아무도 원치 않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관세 폭탄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이유를 모두가 대비하고 있는 중이죠. 제가 어릴 때는 미국이 제조강국이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부채만 폭증한 적자 국가가 된 것일까요? 사실 본질을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베트남전을 치른다고 미국은 금이 있는 만큼 달러를 발행을 했어야 했는데 몰래 가진 금보다 많은 엄청난 달러를 발행을 했고, 급기야 1971년에
달러와 금의 연동을 해제해버렸습니다. 내줄 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이후에 70년대에 두 번의 오일 쇼크가 오면서 미국은 엄청나게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었죠. 그리고 그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나타난 1980년 악명 높게 이자를 올린 유명한 폴 볼커 연준 의장이 나왔습니다. 폴 볼커 연준 의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렸었죠. 예전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룬 내용들입니다. 이자를 20%나 올리니까 미국 경제는 폭망을 하기 시작을 했고, 당시 미국 대통령이 된 레이건 정부는 대대적인 감세를 하고 강달러가 시작이 되면서 이때부터 미국의 재정 적자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강달러가 되면서 소비만 하기 좋은 상황이 되면서 미국의 제조업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1985년에 엔화를 강세로 만들려고 일본에게 압박을 해가지고 플라자 합의를 진행한 것 또한 미국이 살아남기 위해서 일본을 견제했던 것입니다. 이때 소득세 최고 세율이 70%에서 28%로 내리고 법인 세율도 30%대로 낮추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감세 정책이 진행됐던 것입니다. 이런 정책이 가능했던 것은 세금을 깎아주면은 깎아준 만큼 수요가 확장이 돼서 경제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총세수의 합은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경제학자 아서 래퍼의 이론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이 래퍼 곡선의 이론은 어느 정도 개연성은 있습니다. 증명도 된 거고요. 장사하는 사람들 경우로 치면은 마진을 많이 보는 것보다 좀 적게 보고 많이 팔아서 박리담회로 팔아서 수익을 유지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미국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만 하지 않고 정부가 부채를 늘리는 방식으로 소비와 경제를 확장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부채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부채를 무제한으로 늘려서 소비를 하지 않는 한 기업이 공급 과잉으로 파산을 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국 달러의 위기를 말하지만 이게 웃긴 게 본인들의 통화 가치하고 기준이 뭐 때문에 그 가치가 결정되고 있는지를 잊고 있다는 사실이죠. 쉽게 원화의 가치는 달러의 보유량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달러가 흔들리면은 원화는 갑자기 안전자산이 되나요? 그럴 리가 있나요? 비근한 예를 들자면은 회사가 전부 망해서 일할 곳이 없어지면은 노동자의 몸값이 뛰나요? 전부 굶게 되지 않을까요? 미국의 달러는 금과 같은 귀금속과 비교했을 때 약자인 것이지 지구상의 다른 어떤 나라의 통화하고 비교를 해도 그 어느 통화도 대적할 상대가 없습니다. 즉 미국 달러가 망하면 다른 나라 통화도 휴지가 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달러가 망하기 전에 이미 다른 나라 통화는 휴지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 기사에서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케네스 로고프 미국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향후 4년 내에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지만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스템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 해결을 해야만 하는 우리는 미국 달러의 기생에서 사는 한국의 원화는 그것보다 훨씬 짧게 남았다는 걸 인지하고 대비를 해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핵심이지 않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